남편이 숨을 거두던 그 순간까지도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2024년 10월 15일 새벽 3시 20분 순천성 모요양병원 302호실에서 남편 김철수가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요. 74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긴 밤이었죠. 5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순간이었거든요. 간호사가 다정하게 위로해줬지만 제 가슴은 텅 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 박미경이 들어왔어요. 평소 얼굴 한번 비추기 힘들었던 그 여자가 말이죠. 게다가 검은 상복까지 말끔히 차려입고서요. 저는 순간 이상하다 싶었어요. 남편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언제 받았길래 이렇게 준비까지 해서 온 건지. 며느리가 남편의 시신을 보더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하더군요.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겠다면서요. 아니, 남편이 돌아가신 지 채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장례 얘기라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장례를 자기가 주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인 제가 있는데 말이에요. 제가 항의했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은 연세도 있고 많이 피곤하실 테니 자기가 모든 걸 챙기겠다고요. 그리고 요즘 깜빡깜빡 하시니까 이런 중요한 일은 젊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깜빡깜빡 하다니요. 제 정신이 멀쩡한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 아침이 되자 더욱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이미 모든 걸 정해놨더라고요. 상주석에는 며느리가 앉아있고 저는 한쪽 구석에 밀려앉게 됐어요. 조문객들이 누가 상주냐고 물어볼 때마다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자기가 며느리 박미경이고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아서 자기가 대신 인사드린다고 말이에요.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더군요. 더 화가 난 건 부의금 관리까지 며느리가 다 해버린 거예요. 복잡한 건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치매 기운이 있으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기운이라니요. 저는 아직도 정정하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장례 3일 내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친척들이 인사를 드릴 때도 며느리가 나서서 받고 저는 구석에서 구경만 하고 있더군요. 고모가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해도 며느리가 끼어들어서 어머님은 지금 상황을 잘 이해 못 하신다며 자기한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상황을 이해 못 한다니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누가 더 잘 알겠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장례식이 끝난 후였어요. 집에 돌아온 저에게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거든요. 재산 관리를 자기가 맡겠다는 동의서라면서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유산은 법적으로 제가 상속받는 건데 뭔 소리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병원 서류를 보여주더군요. 거기에는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검사 받은 적이 없어요. 요양병원에서 정기검진만 받았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서류가 나올 수 있는 건지. 며느리가 말하길 지난달에 검사 받았다면서 기억 안 나냐고 하더군요. 역시 그렇다는 듯이요. 현실을 받아들이라면서 이제 자기들이 모든 걸 관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꺼낸 계획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아파트를 팔아서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제가 50년을 살아온 우리 집을 팔아서 말이죠. 집은 왜 파냐고 하니까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요양원이 안전하다고 하더군요. 안전하긴요. 제가 집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요. 아버님 계좌도 정리해야 하고 보험금도 받아야 한다면서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거렸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처음부터 노린 건 재산이었다는 걸요. 제가 뭘 하려는 거냐고 따져 물으니까 어머님을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치매 환자가 혼자 재산을 관리할 순 없다면서요. 또 치매 얘기네요. 저는 멀쩡한데 자꾸 치매 환자 취급을 하니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치매 아니라고 소리쳤더니 흥분하지 말라면서 병이 더 심해진다고 하더군요. 마치 저를 진정시키는 듯한 말투였는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정말로 제가 치매 환자 같아 보였을 거예요. 다음 날 며느리는 아예 짐까지 싸서 나타났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겠다면서요. 어머님 돌봄 때문에 혼자 두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요. 저는 70년 넘게 혼자서도 잘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방까지 차지해 버렸어요. 저더러는 작은 방에서 자라면서 자기가 큰 방에서 서류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서류 정리라니요. 제가 보기에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요양원 상담 받으러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요양원 안 간다고 했더니 선택권이 없다면서 이미 법적 후견인 신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법적 후견인이라니요. 제가 정정한데 무슨 후견인이 필요해요. 그런 건 동의한 적 없다고 하니까 제가 사인했는데 기억 안 나냐고 하면서 서류를 보여주더군요. 거기에 정말로 제 사인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이건 제 사인이 아니라고 했더니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또 치매 얘기예요. 정말로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놀라서 달려왔는데 며느리가 수군수군 뭔가 얘기하더니 할머니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요즘 좀 이상했다면서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진단했다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로 절망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며느리는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잘 되고 있다면서 할머니가 좀 저항하긴 하지만 곧 요양원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했어요. 보험금도 이번 주에 나온다면서 합치면 꽤 큰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 다 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편이 없었죠. 며느리가 요양원 상담을 잡아놓고 집 매매 계약서까지 준비해놨더군요. 정말로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상담을 받으러 간 날 새로운 사회복지사가 저를 맞아줬거든요. 저는 사회복지사 김순희입니다라고 인사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인지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거든요. 그 사회복지사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막힐 뻔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중얼거렸더니 김순희 사회복지사가 괜찮으냐면서 얼굴이 하얗게 됐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제 뒤에서 재촉했어요. 빨리 상담받으라면서 시간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순희 사회복지사가 며느리를 바라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분이 너무 서두르는 것 같은데 어르신 의사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어머님이 치매라서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때 김순희 사회복지사가 며느리의 말을 딱 끊더군요. 어르신과 단둘이 상담하고 싶다면서 가족분은 잠시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럴 필요 없다면서 어머님 혼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규정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문이 닫히자마자 김순희 사회복지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집에서 살고 싶다고요. 그럼 왜 여기 왔냐고 하길래 며느리가 제가 치매라면서 강제로 데려왔다고 했어요. 그때 김순희 사회복지사의 눈빛이 변했어요. 혹시 1954년 1월 15일생이냐고 물어보더군요. 맞다고 하니까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났냐고 하는 거예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맞다고 했더니 6.25 때 쌍둥이 언니와 헤어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혹시 언니냐고 물어봤더니 김순희 사회복지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순자야, 나야, 순이야라고 하더군요. 70년입니다. 70년 만에 만난 쌍둥이 언니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언니냐면서 살아계셨냐고 했더니 언니도 나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7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어떻게 여기서 만났냐고 했더니 우연히 명단에서 제 이름을 봤다고 해요. 생년월일까지 똑같으니까 설마 했는데 정말 저였던 거죠. 저는 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며느리가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치매 환자 취급당하는 일까지요. 언니의 표정이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그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다면서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준다고 했더니 이제 언니가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상담 끝났냐면서 빨리 수속 밟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이 요양원 입소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서요. 며느리가 그런 게 아니라 치매 때문에 판단을 못 하신다고 했어요. 언니가 치매 진단서 좀 볼 수 있냐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당황하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언니가 찬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 진단서는 정식 치매 진단이 아니라 단순 검사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래도 의심소견이 있다고 했더니 의심소견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정식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언니가 후견인 신청은 어떻게 된 거냐고 예리하게 물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이 동의했다고 하니까 동의서를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서류를 꺼냈는데 언니가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서명이 뭔가 이상하다면서 필체가 일정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혹시 대리 서명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언니가 저에게 펜과 종이를 줬어요. 평소처럼 이름 써보라고 해서 제가 평소 쓰던 대로 이름을 썼어요. 언니가 두 개의 서명을 비교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완전히 다르다면서 이건 위조된 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손떨림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손떨림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글씨가 나올 수는 없다고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법적 후견인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할머님이 법원에 가신 적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런 데 간 적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 후견인 신청 자체가 허위로 접수된 거라고 언니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당황해서 아니라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절차상 문제냐면서 이건 문서 위조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당신이 누구냐면서 왜 이렇게 자세히 아냐고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가 30년간 사회복지 일을 해온 전문가라면서 이런 케이스를 수없이 봤다고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집 매매 계약은 언제 하기로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일이라고 했더니
내일 자기가 함께 가겠다면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완전히 식겁해서 그럴 필요 없다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아니라면서 어르신 재산 보호가 자기 업무라고 언니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상담이 끝나고 며느리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0년 만에 찾은 언니가 저를 도와줄 거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차 안에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 사회복지사가 뭔가 수상하다면서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계획 변경해야 할 것 같다면서 사회복지사가 끼어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니라면서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내일 집 계약하고 요양원 보내버리면 끝이라면서요. 며느리가 더욱 다급해졌다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날 밤 언니가 몰래 전화를 걸어왔어요. 내일 계약할 때 절대 서명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느리가 뭘 하든 참고 견디라면서 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맙다고 했더니 고맙긴 가족이라고 하더군요. 70년 만에 들은 언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부랴부랴 준비를 하더군요. 오늘 집 계약하고 요양원 입소 수속까지 끝내자면서 서두르더라고요. 저는 언니 말대로 절대 서명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부동산에 도착했는데 매매 계약서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더군요. 집값은 4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어요. 50년을 살아온 우리 집인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르신이 직접 서명하셔야 한다면서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면서 언니가 들어왔어요. 실례지만 계약 과정을 지켜봐도 되냐고 정중하게 말하더군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왜 여기 왔냐고 물었어요. 어르신 재산 보호를 위해서라고 언니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공인중개사가 누구냐고 하니까 언니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는 계약서를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라고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집이 어르신 단독 소유가 맞나요라고 물어보더군요. 공인중개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배우자 동의는 받았냐고 했어요. 배우자가 사망했으니까 필요 없다고 며느리가 답했어요. 그럼 상속 절차는 마무리됐나요라고 언니가 다시 물었어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직 상속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중얼거렸거든요. 그럼 이 집을 지금 매매할 수 없어요라고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동산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그런 건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고 했는데 아니라면서 먼저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언니가 말했어요. 공인중개사도 그게 맞다면서 상속 등기가 끝난 후에 계약하자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최소 2에서 3개월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면서 다른 방법이 없냐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없다고 공인중개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언니가 또 다른 문제를 지적했어요. 어르신이 정말로 집 매도를 원하시는 건가요라고 물어보더군요. 며느리가 그렇다고 하니까 언니가 저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할머님, 정말로 이 집을 팔고 싶으세요라고요. 저는 크게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 집을 팔기 싫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공인중개사의 표정이 변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다면서
오늘 계약은 취소하자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어머님이 치매라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치매 진단서를 가져오세요라고 공인중개사가 말했어요. 정식 진단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가지고 온 서류를 보여줬는데 공인중개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정식 치매 진단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거기에 맞장구를 쳤어요. 단순 검사 결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식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곤란해졌어요. 그럼 오늘은 계약 불가능하다면서 다음에 다시 오라고 공인중개사가 말했어요. 부동산을 나서면서 며느리가 언니에게 화를 냈어요. 왜 자꾸 방해하냐면서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언니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어르신 권익보호가 자기 일이라면서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가 계속 전화를 했어요. 계획이 꼬였다면서 그 사회복지사가 계속 방해한다고 하더군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면서 급하게 누군가와 상의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저에게 따져 물었어요. 왜 집 안 판다고 했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 집인데 왜 팔아야 하냐고요. 며느리가 어머님 혼자서는 살 수 없다면서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했더니 치매 환자가 뭘 안다고 하더군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언니가 들어왔어요. 실례한다면서 어르신 안부를 물어보러 왔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왜 집까지 오냐고 물었어요. 사회복지사로서 당연한 업무라고 언니가 답했어요. 그리고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이 여기서 혼자 사시기에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깨끗하게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그래도 연세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했어요. 언니가 반박했어요. 74세는 요즘 전혀 나이가 아니라면서 혼자 살기에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 건강 상태도 아주 좋아 보인다면서 치매 증상은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병원에서 진단받았다고 우겼어요. 언니가 그 진단서를 다시 자세히 보고 싶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마지못해 서류를 꺼냈는데 언니가 한참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 검사는 정기건강검진 항목이라면서 치매 검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단순히 인지기능 평가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검사 결과도 정상 범위라면서 어디에도 치매 의심이라는 내용은 없다고 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럼 이 서류는 뭐냐고 언니가 따져 물었어요. 며느리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언니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서류 하단에 있는 의견란을 보니 누군가 글씨를 조작한 흔적이 있다면서요. 원래는 정상 소견이었는데 나중에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고 더 써놓았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언니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어요. 할머님께서 요양병원에 계실 때 누군가 몰래 이런저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저는 그때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위독할 때 간호사들이 여러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했던 기억이요. 그때는 단순히 병원 서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면서 더 이상 진행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완전히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저녁 언니가 저와 단둘이 얘기했어요. 순자야,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 며느리와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언니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고 했어요. 70년 만에 찾은 동생을 누구도 괴롭힐 수 없다면서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 날부터 정말로 전쟁이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아침 일찍부터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아들놈도 함께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아들이 저에게 차갑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지 마시고 며느리 말 들으세요. 제 친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철수야, 너마저 왜 그러니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요즘 많이 이상해졌다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어르신 상태를 진단해 보겠다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오늘이 며칠이냐, 대통령이 누구냐, 간단한 계산 문제까지요. 저는 다 정확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가족들과 따로 얘기를 하더니 이상한 진단을 내렸어요. 초기 치매 증상이 있다면서 약물 치료와 요양원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저는 멀쩡하다고 소리쳤더니 이런 반응이 오히려 병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이 다 짜고 친 거라는 걸요. 며느리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전문의도 그렇게 진단했으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오늘 당장 요양원에 가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절망했어요.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언니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 여러 명과 함께 왔거든요. 저는 사회복지사 김순이고 이분들은 시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들입니다라고 소개했어요.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어르신 학대 의혹을 조사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무슨 학대요라고 며느리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어요. 언니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재산을 처분하려 하고 가짜 의료진단서를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려 한 것이 노인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시청 담당자가 나섰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면서요. 첫째, 후견인 신청서의 서명이 위조됐고, 둘째, 의료진단서도 조작된 흔적이 있으며, 셋째, 어르신 동의 없이 재산 처분을 시도했다고 나열했어요. 이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청 담당자가 계속 말했어요. 또한 방금 온 정신과 의사의 진단도 의심스럽다면서 어떤 자격으로 여기서 진료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 의사가 당황하며 가족이 요청해서 왔다고 했어요. 가정방문 진료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를 밟았냐고 담당자가 따져 물었어요. 의사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언니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어요. 이 의사는 며느리와 사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며느리의 대학 동기로 부탁을 받고 가짜 진단을 내린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았냐고 며느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언니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70년 동안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이런 수법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면서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이런 노인 재산 가로채기가 요즘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경찰과 검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시청 담당자가 엄중하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모든 서류는 무효 처리되고 어르신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어요. 아들도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때 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 선택해. 이 사람들과 계속 함께 살 거냐,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거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요. 며느리와 아들이 나가라고 했어요. 제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그들이 짐을 싸는 동안 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언니가 계속 도와줄 거라면서 70년 만에 만났으니 이제 헤어지지 말자고 하더군요. 며느리들이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언니와 저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70년간 헤어져 있었지만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했어요. 순자야, 정말 많이 고생했구나 라고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라고 했더니 언니가 웃으며 답했어요. 힘들었지만 널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그 후로 며느리는 완전히 잠잠해졌어요. 경찰에서 조사받고 벌금까지 물었거든요. 아들도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언니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가끔 언니가 우리 집에 오기도 하고 제가 언니 집에 가서 며칠씩 지내기도 해요. 7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소중함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어느 날 언니가 말하더군요. 6.25 때 헤어진 게 너무 슬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덕분에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너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요. 운명이었나 보다면서 이제부터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있지만 70년 만에 찾은 언니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며느리가 저를 괴롭혔던 그 힘든 시간들도 이제는 지나간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요. 74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요. 언니와 함께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선가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저에게는 그것이 70년 만에 만난 쌍둥이 언니였어요. 언니와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보낼 거예요.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